이런 상황에서 이 서방 측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이제 지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러시아가 핵 사용할 조건을 완화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냈습니다. 네. 그 작은 유혹으로도 핵을 쏠 수 있다고 이제 협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성균의 장군몽군을 운영하는 고성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코리아세진 김세진입니다. 예, 장군님 다들 알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는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방어에만 급급하지 않고 러시아 본토까지 공격하고 점령하면서 전쟁의 향방은 더욱 어지러워진 상황이죠.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이 서방 측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이제 지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러시아가 핵 사용할 조건을 완화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냈습니다. 그 2020년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조건을 러시아가 확정했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었죠? 일단은 적군이, 적대 세력이 러시아 영토 혹은 동맹국의 핵무기나 대량 살상 무기를 공격을 가한 경우, 러시아나 그 동맹국을 표적으로 핵무기가 발사된다는 믿을 만한 정보가 입수된 경우, 핵 보복 능력이 훼손될 수 있는 시설이 공격받는 경우, 또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로 공격당해서 국가 존립을 위협받는 경우에 이렇게 4가지 조건에서 핵무기를 우리도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러시아와 그 동맹국이 엄청난 위력의 무기로 공격받았거나 그 징후가 발견되면 핵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위협적인 조건인데 이 조건을 더 완화해가지고 변경하겠다. 그러니까 즉 핵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우리도 조건을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네. 그 작은 유혹으로도 핵을 쏠 수 있다고 이제 협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 핵 미사일, 핵 무기 발사 버튼을 누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다들 보고 있지만 이 러시아가 이 핵 위협을 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우리도 쓸 수 있어라고 이제 서방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그 핵을 쏘고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서 자작극을 벌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핵 관련돼서 의외로 자작극을 벌일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핵을 또 함부로 쓰지 못하는 이유가 이 우크라이나의 위치상 그 위도가 편서풍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편서풍이 1년 내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인데 우크라이나가 핵으로 공격받으면은 그 낙진이 우크라이나 동쪽에 있는 러시아 본토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마치 중국의 미세먼지들이 우리나라로 항상 날아오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렇죠. 예. 아무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을 쏘면 자신들에게도 일정 부분 피해를 감수해야 해서 정말로 큰 위기를 겪었을 때나 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대지진이 나기 전에 여러 징후로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핵 전쟁도 나타나기 전에, 즉 발발하기 전에 좀 징조를 파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러시아가 이제 큰 공격을 받았을 때 이제 일류신 80 항공기가 떴다면 이때는 한번 의심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항공기가 바로 이제 일류신 80인데 다른 비행기랑 다른 점이 있죠. 예, 조종석 말고는 창문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죠. 핵전쟁을 대비해서 창문을 없앤 거죠. 이 항공기는 바로 핵전쟁이 났을 때 러시아 대통령이나 뭐 군 고위직이 탑승해서 지휘할 용도로 만든 비행기란 말이죠. 네, 핵전쟁이 나면 이 지상 표적은 거의 다 파괴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 공중에서 지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공중 지휘 통제기가 훈련이나 에어쇼가 아닌 실제 상황에서 비행하기 시작했다면은 핵전쟁이 임박했다는 시그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러시아가 대략적으로 한 6,300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양한 무기들이 있을 텐데 어떤 핵무기를 선택할까요? 러시아가 최근에 실전 배치한 ICBM 중에 사르마트라고 있는데 이게 한 발에 핵탄두 15발까지 탑재할 수 있어서 단 한 발로도 프랑스 크기의 국가를 초토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한 번 쏴서 이 다탄두 공격이지 않습니까? 네, 이 다탄두라고 하면 이 공중에서 여러 개의 탄두로 싹 분리가 돼가지고 요격하기조차 힘든 그런 무기, 즉 그런 핵 운송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걸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통 핵무기를 우리가 전략 핵무기, 전술 핵무기로 구분을 하는데 전략 핵무기는 뭐 도시나 국가 하나를 통째로 날릴 이제 위력이라 오히려 이제 사용하기가 좀 까다롭죠, 이게. 예. 그래서 보통 그거보다 이제 위력을 조금 많이 줄인 전술 핵무기라는 개념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전략 핵무기, 이 전술 핵무기를 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죠. 좀 그때그때 다르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사르마트는 명백한 전략 핵무기로서 실제 사용을 고려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정말 예, 국가 최후의 날을 생각해서 만든 무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최후 정도가 아니라 인류 최후의 날이라고 좀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푸틴이 핵 순항 미사일 브레베스티닉이라는 것을 공개했는데, 이게 미사일에 이 작은 핵 발전소가 있는 것과 같아서 이론상으로는 지구를 몇 년이나 돌면서 계속 순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까 말했던 사르마트보다는 이게 이제 오히려 사용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예. 브레베스티닉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사일에 들어있는 소형 원자로에서 동력을 얻는 방식이라서 날아가면서 방사능을 이제 뽑아내게 되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날아다니는 체르노빌이라는 별명도 붙었다고 합니다. 이 핵탄두를 달고 있으면 이 100% 핵무기로 불리겠지만, 이 브레베스티닉처럼 핵 추진 미사일은 아직 개념이 모호해가지고 이게 핵무기로 뭐 분류되기도 좀 애매하다고 하네요. 물론 브레베스티닉에도 핵탄두를 달 수는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이제 핵이 아닌 일반 탄두를 장착한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예, 전면적인 핵전쟁을 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예, 공격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애매하게 이게 회색지대 전략 예, 볼수 있지 맞아요.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브레베스트닉 미사일로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보복을 해줄까요? 여기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기 싫어서 지켜본다. 둘째, 미국이 전면적인 핵 보복에 돌입한다. 셋째, 소규모 전술 핵무기로 일정 부분만 핀셋처럼 보복한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네. 쉽게 예상하기가 힘든데, 굳이 고르자면은 1번과 3번의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 확실한 건 예,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끝나면 핵을 다시 가지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원래 이제 구소련 시기에 핵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안전보장을 약속받고 1994년에 핵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다가 결국 전쟁까지 나버린 것이죠. 그렇죠. 예. 만약에 핵 전쟁이 한 번이라도 발발한다면 이 동아시아에서 이 기술력과 경제력은 좋은데 안보가 불안정한 이 대만,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도 핵을 가지려고 엄청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핵 도미노라고 하죠. 예.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을 평화라고 비유해보자면 지금 맨 앞줄에 앉은 국가들이 핵을 가지겠다고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럼 뒷줄에 앉은 국가들은 이제 일어나지 않고는 영화가 안 보이는 네. 거예요. 그런데 앞줄에 앉은 국가들이 뒷줄, 야 너네는 핵무기 만들지 말고 앉아만 있으라니까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뒷줄에 있는 나라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불만 정도가 아니라 이 뒤통수를 때리고 싶어지지 않을까 그럼 싶은데 예. 굉장히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줄에 앉은 국가들이 지금 다 이렇게 빼꼼빼꼼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 핵을 만들려고 하는 이 상황, 바로 핵 도미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핵 도미노에 좀 잘 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취임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우리가 바로 핵무장에 돌입하자 이런 게 아니라 핵 도미노가 벌어질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도 미리 핵 역량을 기르자 이런 입장을 이제 표명을 했었죠. 예. 예. 오늘은 이제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핵을 사용한다면 벌어질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좀 어떠셨을까요? 우리보다 윗세대는 태평양 전쟁 때 일본 원자폭탄 투하의 결과를 직접 지켜본 세대이기 때문에 늘 핵무기가 인류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 세대부터는 뭐 그런 심리적 장벽이 많이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예. 핵무장을 할지 말지 목소리 내는 것은 자유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핵의 끔찍함을 확실히 인지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핵무기의 사용 또 대량 살상 무기의 증가는
결국 인류가 공멸하는 길로 가지 않을까, 즉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속 불가능성의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일어나는 분쟁들 또 전쟁들도 좀 빠르게 종식이 되고 핵무기가 늘어나지 않는 세상을 개인적으로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의지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재미없으셨더라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